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대표 김수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 투자한 기업들 공시 가끔 보다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갑자기 파생상품 평가 손실 또는 이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라는 공시가 뜨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퍼뜩 공시를 열어보니까 투자한 회사가 몇백억, 한 2, 300억 정도 파생상품 거래 손실을 입었다. 또는 이제 코스피의 조금 사이즈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 1,000억, 2,000억 단위의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입었다 하는 그 공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파생상품 평가 손실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HMM의 사례를 가지고 좀 최대한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앞으로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공시가 나왔을 때 그 공시를 열어봐서 공시 내용을 보고 이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조금 상황이 심각한데 하는 그런 판단을 좀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5월 14일 날 HMM이 한 두 가지 공시를 했죠. 여기 보시면 분기 보고서하고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공시를 했습니다. 이 분기 보고서는 공시가 되면 빨리 열어서 우선 제일 궁금한 게 분기 그 손익계산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열어서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 공시도 내용이 뭔지 열어서 무슨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분기 보고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분기 보고서 열어보기 전에 우리가 이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이라는 이 공시가 그렇게 드문 공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올 3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그 다트에 뜬 공시 중에서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벌써 한 20개 정도 공시가 뜹니다. 한 두어 달 동안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공시가 그렇게 드문 유형의 공시가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그 HMM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1년 1분기에, 올 1분기에 HMM의 실적은 굉장히 좋죠. 작년 1분기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적입니다. 자, 매출액은 2조 4,280억 원이죠. 영업이익이 1조 193억 원이니까 이게 얼핏 봐도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정말 대단하죠.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어가다니. 자, 그러면 영업이익 아랫단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타 이익과 기타 비용이 한 300억, 600억. 자, 이건 크게 신경 쓸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융 수익과 금융 비용으로 가니까 숫자가 조금 커집니다. 이 금융 수익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자 비용 같은 거 아니면 환율 변동에 따른 그 환차익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금융 수익인데 이게 1,262억 원이네요. 근데 이제 가장 거슬리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금융 비용입니다. 이 금융 비용이 9,848억 원이나 발생됐네요. 금융 비용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이자 비용 같은 거 아니면 환율 변화에 따른 그 외환 손실 같은 게 금융 비용의 대표격인데 그게 9,848억 원, 한 1조 원 가까이 발생됐다. 이건 좀 쉽게 이제 믿어지지 않는 수치입니다.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이 1조 193억 원인데 이 영업이익 아랫단에서 워낙 막대한 금융 비용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 당기순이익이 1,541억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자, 이 금융 비용이 이렇게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안 나고 1,541억 원이 이 정도 숫자가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 1조가 훅 넘어가다 보니까 이 막대한 금융 비용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이 한 1,500억 정도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금융 비용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이걸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야죠.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분기보고서 들어가서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서 금융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해보면 금융비용의 이제 내역이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석에서 금융비용의 내역을 검색해 봤더니 자, 이런 표가 나옵니다. 요 이제 항목은 제가 몇 개 짜잘한 항목들이 더 있는데 간단하게 크게 두 개만 추려낸 겁니다. 이자 비용으로 943억. 오케이. 뭐 이건 알겠고, 이자 비용. 그런데 뭐 이자 비용 943억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8,257억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아니, 도대체 HMM이 어디에 투자를 했길래, 어떤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길래 무려 8,700억 원이 넘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입었느냐. 이거 회사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응? 회사가 본질적인 영업에 주력해야지 뭐 무슨 이상한 금융상품 같은 데 투자했다가 막대한 평가 손실 입은 거 아니냐. 산업은행은 왜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는 게 이게 실체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전환사채 잘 아시죠? 전환사채 CB, 컨버터블 본드. 자, 3년 만기의 전환사채 100만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전환 가격은 이제 1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환사채 투자자가 주식 전환을 요구할 경우에 나는 뭐 사채 투자 원금 안 받을 테니까 주식으로 전환해줘 하고 요구를 하게 되면 회사는 100주의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채 발행 금액 나누기 약속해놓은, 미리 정해놓은 전환 가격 10,000원으로 하게 되면 회사의 주식을 100주를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 대신에 투자자는 사채 원금은 포기하는 거죠. 네, 이 신주 대금으로 사채 원금을 이렇게 밀어넣는 형태죠. 그죠? 자, 현재 주가는 10,000원입니다. 이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뭐 현재 주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죠. 주가가 하락하면 이 전환 가격도 따라서 조금 하향 조정시켜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리픽싱이라고 하는데요.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전환사채에는 주가 하락 시에 전환사채도 따라서 조금 하향 조정을 해주는 리픽싱 조건이 거의 대부분 다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가가 상승하면 이 CB 투자자는 사채 원금을 받지 않고 주식 전환권을 행사를 해서 주식으로 받아서 차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3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회사에다가 이제 요구를 하면 되죠. 그러면 회사가 10,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니까 이걸 시장에다가 3만 원에 내다 팔면 2만 원의 주식 전환 차익을 투자자는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사채의 뭐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다. 자, 그러면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회사채에다가 주식 전환권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회사채 플러스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옵션입니다. 옵션, 선택권. 이 투자자가 주식 주가의 흐름을 봐가면서 자기가 유리할 때 주식 전환을 청구를 하고 자기가 불리하면 이 권리 행사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제 옵션인 거죠. 옵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는 회사채 더하기 주식 전환권이라고 하는 옵션이 이렇게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투자자의 권리 행사 여부에 따라서 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자, 이 의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기업 회계에서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부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회사에게 발생되는 그 미래의 어떤 회사가 어떤 그 결제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원을 활용을 해서 미래에 결제를 해줘야 될 이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면 그 의무는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적으로 이게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냐? 이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부채의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회사의 그 사채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전환사채는 본질적으로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 회사 본질적으로 이 전환사채에는 그 사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채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재되어 있는 전환권 이 부분을 파생부채라고 합니다.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 줘야 될 의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채는 부채인데 이 주채무에 내재되어 있는 그 전환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그 파생부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파생금융 상품이 된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이 전환권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환권은 파생부채라고 했으니까 주가가 오르면 전환권의 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전환권은 파생부채이므로 파생부채의 가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회사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회사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사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는 거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시비를 100만 원을 발행했다고 했습니다. 아까. 자, 1단계. 자,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파생부채의 공정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야,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파생부채의 지금 현재 발행 시점에, 시비 발행 시점에 공정가치는 얼마일까 하는 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선택권, 즉 옵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지만 옵션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했더니 20만 원쯤 된다. 오케이. 그러면 전환권 파생 부채는 20만 원이다. 자, 2단계. 주 채무 금액을 산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주 채무 금액은 어떻게 산출합니까? 시비 발행 금액이 100만 원이죠. 이 시비 발행 금액 100만 원에서 이 전환권 파생 부채 20만 원을 뺀 거, 이게 주 채무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이 발행 시점의 장부 기록은 어떻게 되느냐? 전환사채 발행 금액 100만 원은 주채무 80만 원 더하기 전환권 파생부채 20만 원. 자, 이렇게 장부에 회계적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전환권 파생부채 20만 원. 요게 이제 기록된다. 여기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산 시점이 되었습니다. 발행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결산 시점이 딱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전환권 파생 부채의 공정 가치를 또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생 금융 상품 자산이나 부채, 파생 금융 상품 자산이나 부채는 결산을 하면 그 공정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파생 부채의 공정 가치를 평가할 때는 어떤 요소들을 감안을 해야 되느냐? 자,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 또 이 회사 시비의 또 전환 가격은 얼마냐? 또 이 회사 시비에 붙어 있는 이자율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무위험 이자율이라든지 이 전환사채의 만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전환권 파생 부채의 공정 가치를 산출을 해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결산 시점의 이 회사 주가가 얼마고 전환 가격이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 주가하고 전환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짬뽕을 시켜서 이 파생 부채의 공정 가치를 평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회사의 주가가 결산 시점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이 전환권 파생 부채가 최초에는 2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한 30만 원 가치로 올랐다. 그러면 파생 부채가 10만 원 증가된 거죠. 자, 부채가 10만 원 증가했다는 것은 제가 앞에서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이것을 파생상품 평가손실 10만 원으로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 다음 결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주가가 상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생상품, 전환권 파생상품 부채가 지난번 결산 때 3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또 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이 주가 상승을 반영을 했더니 이번에는 70만 원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전환권 파생 부채 금액이 40만 원만큼 늘어났다. 그러면 파생상품 평가 손실,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도 40만 원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파생상품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파생상품 그 평가 손실이 계속 증가해서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파생상품 부채가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또 손익계산서에서는 올해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10만 원을 반영하고 또 그 다음에 계산하면서 또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40만 원을 인식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재무제표 이제 모양이 안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자료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생상품 평가 손실을 계속 인식하게 되면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되죠. 손익계산서에 이게 비용으로 반영되니까요. 그러면 이 자본 내의 이익잉여금도 그만큼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이 자본 내에서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본 총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파생상품 평가 손실 때문에 자본 총계가 감소되는 영향이 온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입니다. 회사의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고 이 회사의 자산에서 회사가 갚아야 될 부채를 빼면 남는 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을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이 자본, 즉 순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몫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B에 내재되어 있는 전환권 때문에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되고 그로 인하여 자본 총계가 감소하는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다시 말해서 주주의 몫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다시 말해서 회사가 영업을 잘했다든지 굉장히 어떤 좋은 일이 많아서 회사가 장사를 잘한다든지 하여튼 회사에 어떤 호재가 많아서 회사의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오히려 손익계산서에서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크게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회사의 주가가 올라서 전환 가격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수록 파생상품 평가 손실은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시비는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주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인식했던 그 전환권 파생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를 시켜버립니다. 자, 자본 총계 안에 있는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 전환권 파생 부채가 자본잉여금이 되어서 그 자본 항목 내에 자본잉여금으로 다 대체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 말이죠. 이 앞에서 파생상품 평가, 파생상품 이 앞에서 이 전환권 때문에 그 파생 부채가 증가하고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되어서 자본 총계 감소에 영향을 줬지만
이 CB가 주식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 전환권으로 인한 파생부채가 자본잉여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우리 좀 비속어로 반가이는 일본 말이죠. 일본말 쓰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그만큼 자본이 보강이 되는 겁니다. 주식으로 전환이 되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B를 발행하고 나서 이 CB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 전환권 파생 부채 금액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유출과는 무관하다. 그 다음에 주식 전환 시에 자본 잉여금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본 총계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 14일 날 분기보고서 공시가 나오고 분기보고서 밑에 이런 공시가 나왔죠.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그 내용을 보니까 파생상품 거래 종류가 뭐냐면 전환사채의 파생상품 부채평가 손실 발생이다. 아, 그러면 이 CB에 내재되어 있는 전환권 때문에 평가 손실이 발생됐구나 하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죠. 금액 8,650억 원.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주가가 아주 크게 급등을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손실 발생 주요 원인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주의 시가 상승에 따라서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과 시가 간의 괴리가 발생되어서 공정가치를 평가받고 평가 손실을 인식했다. 자, 여러분 그 전까지 이 공시를 보면서도 이게 무슨 소리야? 알듯 말듯 대충 느낌적으로는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셨던 분들 오늘 제 설명으로 좀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었을 걸로 믿습니다. 자, 모든 파생상품 그 거래 손실이 어떤 이런 CB에 붙어 있는 그 전환권에서 발생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파생상품 그 평가 손실이나 거래 손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그 손실의 의미를 이런 그 CB 전환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인 손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또 어떤 현금 유출이 되는 것은 아닌데 그 실제적인 손실로 봐야 되는 그 파생상품 거래 손실, 평가 손실도 그런 종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파생상품 거래 손실 공시를 보고 이거 별거 아니네, 신경 안 써도 되겠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앞에서 쭉 설명드린 이런 종류의 그 파생상품 그 평가 손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너무 이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전환권이라고 하는 이 파생 부채가 발생되는 그 상품은 전환사채, 이게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 있죠. CPS. 여기도 이제 전환권이 붙어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상환전환우선주, RCPS. 요런 데는 이제 다 전환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환권에서 그 발생되는 파생상품 부채의 증감에 따라서 그 파생금융상품 평가 손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환권 이야기도 있습니다. 상환전환 우선주 같은 경우 상환권 이야기도 있고 이 CB 전환 사채에도 투자자들의 풋옵션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자들이 회사에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풋옵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상환권도 따져봐야 되는데 상환권까지 지금 이 시간에 따지기는 시간도 부족하고 여러분들 머리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전환권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